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난 2월 27일 국방부에서는 5대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는데요. 그 중에는 아파치 헬기의 추가 도입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36대의 아파치 헬기를 운용하고 있고 거기에 36대의 아파치를 추가 도입해서 72대의 아파치 헬기를 운용하려 했지만 결론은 좌절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아파치 헬기의 도입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솔직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파치를 도입할 가능성은 80%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왜 다시금 우리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임무장비 탑재 능력이 20kg인 실전 배치 가능한 성층권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 성층권 드론이 올해 여름에 첫 비행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틀렸습니다. 여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첫 비행을 했다고 하네요. 저번 일요일인 4월 27일에 EAV4 성층권 드론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번 비행은 27일 오전 7시에 이륙해서 약 25분간 비행했다고 하며 당연히 첫 비행이었기 때문에 성층권까지는 올라가지 않고 저고도에서 비행을 했다고 하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성층권 드론이라는 건 고도 10km 이상의 성층권에서 한 달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존에도 성층권 드론을 만들었지만 EAV4가 가지는 의미는 EAV4부터 임무장비를 20kg을 탑재할 수 있어서 실제 실전에 투입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EAV4를 바탕으로 각종 산불 등 재난감시용으로 실전 배치를 하려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나아가서는 군사용으로도 사용될 것입니다. 아무튼 일요일인데도 쉬지 않고 성층권 드론 개발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연구원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터키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터키가 개발 중인 칸의 개발에 참여하려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익명의 터키의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걸프 지역의 어떤 국가가 터키의 칸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걸 아주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일까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칸의 개발은 완전히 지지부진한데요. 칸은 현재 첫 시제기 한 대만을 제작해서 고작 2번의 시험 비행을 했을 뿐입니다. 첫 비행은 작년 2024년 2월 21일에 13분간 비행을 했고, 그리고 5월 6일에도 14분간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후로는 추가 비행을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나오기로 예정된 시기를 지났음에도 시제 2호기는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터키의 특정 언론에서 사우디가 칸을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지만 정작 터키 정부나 사우디 정부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칸이 정상적으로 개발될 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터키는 우리의 KF-21과 달리 칸의 국산화율을 아주 높게 잡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는 엔진까지도 국산화한다고 하고 있지만 엔진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던 말이 공동 개발이지 실질적으로 터키를 대신해서 엔진을 개발해 주기로 했던 영국의 롤스로이스도 터키의 무리한 요구 조건으로 인해서 지금은 철수를 해버린 상태이죠. 터키는 롤스로이스가 개발하는 엔진의 핵심 기술과 지적 소유권을 모두 넘길 것을 요구했다고 하죠. 롤스로이스가 미치지 않고야 이런 조건을 들어줄 리가 없을 것이고 당연히 그래서 롤스로이스는 엔진 개발에서 철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칸이 정상적으로 개발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누구나 아는 이런 막장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걸프 지역 국가는 어디일까요? 그 전에 앞서서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전에 사우디가 칸을 100대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기사처럼 허무맹랑한 헛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칸의 개발은 해외의 전문가들만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터키 국내에서도 별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정부는 2020년대 후반부터 칸을 대량 도입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칸을 대량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터키 정부는 자신들이 보유한 F-16을 개량하기로 했고 심지어는 F-16 블록 70, 40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타이푼 전투기의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물론 독일이 거부하고 있지만요. 만일 터키 정부의 주장대로 칸이 2020년대 후반부터 대량 생산된다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KF-21이 개발된 후로는 아직은 KF-21에는 없는 스텔스 능력 때문에 F-35를 구매하는 것 빼고는 더 이상 해외에서 신규 전투기를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터키는 칸을 조만간 대량 생산한다면서도 각종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터키 스스로도 칸이 2020년대 후반에 대량 양산될 정도로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폭스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정권에서는 터키가 S-400을 완전히 제거하는 조건으로 F-35를 터키에 판매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니 기존 F-35의 공동개발국에 위치해 있던 터키의 모든 권리를 되살려줄 거라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터키가 S-400을 포기하면 터키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고 F-35를 판매하겠다고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미국은 동일한 요구를 했었으나 과거에는 터키가 그걸 거부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 제안을 한 건 그 누구도 아닌 트럼프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트럼프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지금 러시아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 분명 얼마 전까지도 트럼프는 러시아의 푸틴과 가깝다고 했었는데요. 러시아가 트럼프의 휴전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와 환담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제재를 강화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터키의 에르도안도 이걸 거부하게 되면 트럼프의 보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만일 터키가 S-400을 완전히 포기하고 F-35로 돌아간다면 당연히 칸의 개발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KF-21을 개발하면서도 F-35를 도입하는 건 결론은 아직은 우리의 KF-21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터키가 개발하고 있는 칸은 처음부터 5세대 스텔스기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 스스로도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하면서 같은 5세대 스텔스기인 F-35를 대량 도입한다면 너무 심한 중복 투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터키가 이걸 받아들인다면 분명한 건 칸의 개발이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겠지만 칸의 개발이 대폭 위축될 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재미있게 관전을 하면 됩니다. 터키가 트럼프의 제안을 거부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제재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S-400을 포기하고 F-35를 도입할 것인가? 아주 재미있는 관전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페루가 우리 현대에 잠수함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떠들썩한데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는 이건 우리가 페루에 잠수함을 수출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뭔가 착각을 하는데요. 이번에 체결한 건 공동개발 합의각서입니다. 정확히 우리는 작년 11월에 리마에서 열린 아세안 태평양협력체에서 공동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고 그 후로 협상을 하고 이번에 페루의 국영조선소와 공동개발 합의각서인 MOA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는 페루에게 현대가 직접 개발한 HDS-1500 모델을 기반으로 잠수함을 개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확히는 우리가 잠수함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마치 과거에 우리가 터키에게 알타이 전차를 개발해 준 것처럼 HDS-1500을 바탕으로 새로운 잠수함을 개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수출은 아닙니다. 현재 페루는 운용한 지 40년이 넘은 U-200 구급 잠수함 6척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미 페루는 이 잠수함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U-200 구급의 수명을 대략 15년 정도 연장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페루는 잠수함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이번에 우리 현대의 기술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아예 자체적인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페루가 잠수함을 개발할 수 있을 리는 없으니 실질적으로 현대의 HDS-1500의 기술을 이전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현대가 개발한 HDS-1500은 염가형 잠수함 모델로 크기는 우리나라의 손원 1급과 비슷하지만 손원 1급에 비해서 AIP 기관이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손원 1급과 비슷하지만 무게는 더 가벼운 모델인데요. 그 대신 이 잠수함은 AIP 기관은 없지만 배터리를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렴해서 상대적으로 국방비가 부족한 나라들을 겨냥해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당연히 이 모델은 실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래서 현대는 이런 식으로 기술이라도 팔기 위해서 페루의 잠수함 개발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잠수함은 페루 현지에서 2030년대 초반에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찌되었든 HDS-1500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도면상의 잠수함이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런 도면상의 잠수함이 팔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기술 판매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판매를 해서 실제로 개발에 들어가게 된 건 분명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시 아파치 헬기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는 5대 대형 무기 도입 사업을 취소했고 여기에는 아파치 헬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아파치 헬기는 기존에도 무인기로 대체 가능하다거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헬기의 취약성 부각으로 인해서 과연 도입이 필요한가 논란이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도입 예산 중 200억이 국회에서 삭감되면서 아파치 헬기의 도입이 필요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200억 삭감은 일종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이었던 게 보잉이 요구하는 아파치 헬기의 지나친 가격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7년에 1차로 36대의 아파치를 도입했고, 그 당시에는 총 사업비로 1조 9천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물가가 급속하게 올랐고, 그래서 우리 방사청은 이런 걸 고려해서 똑같은 수량을 도입하는 2차 사업의 사업비를 3조 3천억으로 대폭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보잉이 요구한 금액은 35억 달러로 그 당시 환율로 해서 4조 6,655억이나 되었습니다. 1차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이 올랐고, 우리 방사청이 책정한 금액에 비해서도 1조 원 이상이 비싼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이런 비싼 비용을 들여서까지 그 필요성에 의문이 드는 공격 헬기를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업이 취소되어 버렸는데요. 그런데 3월에 육군 항공학교에서 한국해전 있기 전시회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 보잉의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우리 방사청과 육군에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가격부터 대폭 줄였다고 하는데요. 보잉 측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 방사청이 책정한 3조 3천억의 아파치 헬기 36대를 도입 가능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보잉이 주장하던 가격에서 1조 원 이상 가격을 인하한 것입니다. 더욱이 여기에 더해서 보잉은 미국 육군도 아직 도입하지 못한 AH-64E 아파치 가디언 V6.5를 우리에게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선 우리 육군이 2017년에 도입한 아파치 가디언은 AH-64E 아파치 가디언 V1.2 버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 육군에서 운용하는 가장 최신 버전이 V6.0 버전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잉이 우리에게 제안한 버전은 아직 미국 육군도 도입하지 않은 V6.5 버전입니다. 그럼 V6.5는 기존 아파치와 어떻게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 버전은 아주 최신 버전으로 미 육군에도 2026년부터 초기 배치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새로 개발된 사거리 16km의 신형 헬파이어를 운용할 수 있고, 신형 롱보우 레이더를 탑재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MOSA 규격의 채택입니다. 아마 보잉이 굳이 V6.5 버전을 우리에게 제안한 건 바로 이 MOSA 규격의 채택 때문일 것입니다. MOSA는 정확히 말하면 나토의 새로운 표준 규격인 NGAV의 미국판입니다. NGAV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제가 전에 설명을 해서 아실 텐데요. 우리말로 하면 일반적 차량 아키텍처라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해서 나토 내에서 여러 가지 기갑 장비가 운용되고 있는데요. 나토 회원국 간의 서로의 기갑 장비의 규격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자 아예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서 기갑 장비들 간의 규격 통일을 이룬 새로운 나토의 표준인데요. NGAV를 도입하게 되면 만일 독일의 레오파르트2의 전차장용 조준경이 고장이 나면 미국의 M1 전차의 전차장용 조준경을 가지고 와서 장착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방형 아키텍처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NGAV를 적용한 차량이 있습니다. 그건 한화가 개발한 레드백 장갑차인데요. 당연히 호주군도 앞으로 NGAV를 도입하기로 했고, 그래서 호주는 새로 도입하는 장갑차에 NGAV의 적용을 요구했고, 그래서 우리 한화는 레드백 장갑차에 NGAV 규격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레드백에도 NGAV가 적용되어 있고요. 당연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무기들에는 NGAV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NGAV는 단순하게 차량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무인기나 헬기 등에도 적용되고, 바로 미국의 아파치 V6.5 버전이 이 NGAV의 미국판인 MOSA를 적용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미국의 아파치 헬기에 우리나라의 무인기를 멈티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가능하려면 우리의 무인기에도 NGAV가 적용되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도 무조건 NGAV를 적용해야지 무기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무인기들에도 앞으로는 NGAV가 적용될 것이고, 그럼 같은 NGAV를 적용한 장비들 간에는 개방형 아키텍처로 서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치에도 우리의 무인기를 연결할 수 있고, 그래서 아파치의 멈티로 우리 무인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잉이 굳이 V6.0이 아닌 V6.5를 우리에게 제안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보잉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제안은 전부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격도 대폭 깎아주었고, 그리고 우리의 무인기를 연결할 수 있는 최신 버전의 아파치를, 그것도 아직 미 육군도 도입하지 않은 최신 모델을 우리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V1.2의 아파치도 전부 V6.5로 개량해 준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아파치 헬기의 도입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트럼프 때문인데요. 당장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트럼프는 그래서 관세 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되는 게 천연가스 등
기존에는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 물품을 수입선을 미국으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국방 분야에서 이야기되는 게 이왕이면 미국 장비를 최대한 구매를 해서 미국과의 무역 흑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대표적인 대상이 바로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F-35 추가 20대 도입과 함께 아파치 헬기의 구매도 정부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파치 헬기의 도입도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하나의 카드로 제한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치 헬기의 도입 가능성은 대폭 높아졌고, 제가 보기에는 현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아파치가 추가 도입될 가능성은 대략 80% 정도 된다고 봅니다. 물론 아마 저희 이야기를 듣고 여전히 아파치 헬기의 도입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번에 우리가 한번 아파치 헬기의 도입을 취소함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얻기는 했습니다. 가격도 1조 원 이상 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인기를 아파치에 연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그냥 그대로 아파치를 도입하려 했으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아파치를 카드로 사용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시 우리가 아파치를 도입하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번 취소로 인해서 아주 많은 이익을 본 게 사실입니다. 물론 저도 아파치 헬기의 도입을 여전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정말 우리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아파치를 도입해야 하는 게 어쩔 수 없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굳이 이걸 도입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남네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